일본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세계사 함께 읽어드리고 있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각국사의 이제 내용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중국사의 전체 내용 클립을 마감을 했고요. 이제 일본사를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할 겁니다. 일본 처음부터 무로마치 막부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사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구분합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전근대사는 쇼토쿠 태자가 이제 주요 내용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되고요. 이후에 시대별로 해당하는 키워드 구분만 잘하면 수험 세계사에 있어서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12세기부터는 일본에서 무사 정권의 시기가 굉장히 길게 지속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시기를 막부 시기라고 합니다. 이 막부는 총 3개의 시기가 존재하죠.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마지막 막부로 에도 막부가 있습니다. 일단 가마쿠라 막부는 시험을 기준으로 할 땐 몽골의 침공을 받았다, 이 내용이 나오고요.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와 감합 무역을 실시했다,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에도 막부는 내용이 아무래도 좀 더 나오는데 상킹코타이 이제 제도, 그리고 이제 에도 막부의 존인 문화, 전근대사로는 이런 정도 내용이 있고, 에도 막부는 이제 근현대로 가면 개항과 그다음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는 거, 이제 이런 쪽 내용으로 더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이 시험의 한정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 고대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그 이전에 일본의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가 세계사와 이제 수험 쪽으로 친구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동아시아사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사에서는 조금 더 다뤄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 세계사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기만 해도 무방합니다.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조몬시대는 이제 신석기 문화를 가리키고, 이 시기에 그 새끼줄무늬 토기, 조몬토기가 대표적 유물이기에 그 이름을 땁니다. 청동기 시대인 야요이 시대는요, 대륙이나 한반도로부터 벼농사, 청동기, 철기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된 거, 그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유물로는 동탁, 그 다음에 청동제기, 장신구,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다가 이제 3세기 정도 되니까 여러 서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국가가 바로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 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히미코 여왕 시기 같은 경우 중국과의 어떤 교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에 이제 조공을 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친위 외왕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이 정도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4세기경이 되면 일본 열도에서 야마토 지방 호족들이 이제 연합해서 야마토 정권이라는 게 수립이 되는데, 자, 이 시기의 내용부터가 본격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 야마토 정권의 성립 초기는 역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많이 이렇게 확립이 되었다라고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제로 좀 이제 고려가 되는 그런 파트이냐? 바로 쇼토쿠 태자부터가 되겠습니다. 시기로는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에 걸쳐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나 한반도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불교 진흥책을 실시하는데, 자, 이 시기 아스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꽃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아스카 문화, 이렇게 아스카 시대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찰 호류사를 창간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중국과의 교류 이어지는데요. 수나라로부터 당나라 걸쳐 있죠. 야마토 정권의 시기도 일단 수나라 시기에 견수사라는 걸 파견합니다. 특히 그들만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수나라에게 보낸 국서가 있어요. 근데 그 국서에서 본인들을 이제 해 뜨는 곳의 천자다, 이런 식으로 칭하는 서한을 보내서 대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쇼토쿠 태자 사후에 잠시간에 또 좀
약간 권력 다툼, 약간의 불안한 정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시금 일본 고대 정치에서 커다란 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요거를 좀 이제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좀 넓은 의미로 파악을 할 수도 있는데 좁게 보면 이제 궁중 내에서 특정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특정 가문을 제거하고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는 정변 이렇게 좁게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넓게 보면 당나라를 모범으로 해서 그들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를 바탕으로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하려는 대대적인 정치 개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죠? 자, 이 개혁이 뭘까요? 요거 출제 잘 됩니다. 만약에 출제가 되면 야마토 정권 시기의 일이었다. 이렇게만 알아도 문제는 다 풀리실 겁니다. 645년에 다이카 개신이라는 사건이다. 다이카 개신이 되겠습니다. 이 다이카 개신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동아시아 사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701년이면 그 중국식 율령 체제를 그들이 소화한 방식으로 어떻게 드러내느냐 다이호 율령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이호 율령에 따르면 이관팔성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 이관팔성제 자체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범으로 했다라는 걸 그 겉표면의 형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기 이제 7세기 지나가면서 7세기 말에는 일본이라는 국호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최고의 군주죠. 바로 천황 이런 칭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국호 및 천황 칭호를 사용을 했다. 요 정도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다가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시대 명칭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일본 이 전근대 역사의 특징이 시대 구분의 특징이 그들의 수도가 위치해 있던 곳을 기준으로 그 시대 명칭이 붙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도를 8세기 초에는 어디로 이제 옮기게 되냐면 나라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헤이조쿄라는 것을 건설을 하고 천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 우리가 나라시대라고 이제부터 부르면 되겠습니다. 8세기에 걸쳐 있는 나라시대고요.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불교와 관련해서 불교 사원 만들고 불상을 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원과 불상이 바로 동대사, 일본식으로 하면 도다이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굉장히 거대하죠. 거기 안에 또 엄청나게 거대한 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다이사 건물과 도다이사 대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더불어서 역사서를 편찬을 합니다. 고사기나 일본 서기와 같은 역사서가 편찬이 되고요. 그들의 시가를 모아놓았습니다. 만엽집이라는 형태로 편찬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견당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한반도의 결신라사 이런 사절단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하는데요. 동아시아사까지 좀 영역을 넓혀보면 아베노 나카마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또 견당사가 되겠네요. 자,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당나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또 유학을 했고 또 베트남 지역으로 가죠. 안남도읍으로 갑니다. 거기서 주요 관직을 역임했다. 그래서 그 당시 동아시아의 어떤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소개가 된 교과서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수도를 다시 천도를 하게 됩니다. 8세기 말에 오늘날의 교토죠. 바로 헤이안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이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헤이안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좀 길게 갑니다. 약 400년 정도 지속이 된 시대가 되겠습니다. 헤이안 시대고요. 헤이안 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좀 그들만의 어떤 자주적인 또는 독자적인 이런 특징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9세기 말에 견당사를 폐지합니다. 일단 이 견당사가 한번 가면 굉장히 위험한 좀 항해를 해가지고 중국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했던 이제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될 수 있었겠죠. 재정적으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 자주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견당사를 폐지합니다. 더구나 10세기 정도가 되면 당나라도 무너지고 발해도 무너지고 신라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의 급격한 정세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외래 문물 자체를
일본의 풍토나 어떤 기호에 맞게 소화하려는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죠. 다음으로 국풍 문화가 발달합니다. 국풍 문화는 뭐냐? 중국풍에서 벗어나서 일본의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다. 그래서 주택도, 의복, 관복 등에도 일본적인 특색이 많이 나타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면 이 헤이안 시대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당사는 배제하고 그들의 국풍 문화가 발달하고 그들의 문자가 사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때 문자는 바로 가나가 되겠죠. 그래서 가나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와카라는 일본 고유의 시가 가나로 쓰이기도 합니다. 장편 소설로 겐지 모노가타리, 우리식으로 겐지 이야기라는 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 주장을 좀 들어보니까 세계 최초의 소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느 시대나 이제 말기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헤이안 후기가 되자 이제 조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지방에서는 치안도 불안해지고 토지 분쟁도 발생하고 한마디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때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떠겠습니까? 개인들의 어떤 사적인 토지, 즉 장원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하기도 하겠고 그거를 또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무사들을 또 고용을 하기도 됩니다. 자, 그때 그 무사들이 일본 하면 아마 우리 아시아 바깥 문화권에서 특히 좀 일본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가장 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사무라이죠. 사무라이. 이제 사무라이들, 이 무사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사들은요 수도로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의 이 무관들이 왕실이나 귀족의 신병 경호 이런 것들을 또 해주는 거거든요. 저택 경비도 맡고 이러면서 점차 그들의 어떤 무력과 실력을 인정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들까지 생겨나고 규모가 커지는 무사단들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엔 완전히 깊숙한 왕실의 권력 투쟁에도 가담이 되고요. 결국에는 정권 장악까지 이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무라이 정권, 무사 정권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막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일본의 막부 체제로 넘어오는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막부 체제는 세 개의 막부,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에도 막부는 다음 클립에서 읽어드릴 텐데 에도 막부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마쿠라와 무로마치는 시험으로 따질 때는 매우 적은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마쿠라 막부부터요.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존속했고요. 12세기 말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가마쿠라의 막부를 개창합니다. 이 가마쿠라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일본의 수도 도쿄 살짝 밑에 있는데 사실 또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애니메이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인데 슬램덩크란 만화가 있습니다. 농구 만화죠. 근데 거기에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어떤 의미로는 좀 친숙하게도 다가갈 수 있는,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여행지로 많이 가거나 많이 알려져 있거나 그런 곳은 아니긴 한데 또 어떤 의미로는 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수도는 교토라는 것이에요. 천황이 있는 곳은 교토인데 이 막부의 중심지는 가마쿠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천황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실권이 없어서 이제는 상징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런 것도 좀 독특하죠. 그 무사들이 스스로 어떤 군주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무사의 그 정권 내에서 최고의 실권자고 어디까지나 최고 정치적인 실권자고 일본의 어떤 왕 상징적인 존재, 대표적인 존재는 천황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 무사들도 그들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이랄지 정통성, 명분 이런 것들은 천황을 통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원적인 형태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쇼군 자체,
바로 이제 무사들 중에 최고가 쇼군이 되겠습니다. 그 쇼군이 막부의 최고 지배자로서 일본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쇼군 밑에 또 여러 힘 있는 무사들이 있겠고 그 무사들 밑에 또 다른 무사들이 있겠고 이런 것들을 보면 봉건제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 특유의 그런 봉건제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는 역시 이렇게 이제 창건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봐주시면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뭐 중국이랑 교역을 맺진 않았지만 뭐 민간 교류는 좀 있었다. 그다음 동전을 중국이 이 당시에 많이 이렇게 발행을 할 때입니다. 송나라 때인데 그때 그 동전들이 이렇게 막부에도 유통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성리학, 가마쿠라 시대 후기에 전래되어서 승려들 사이에서 연구되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은 거의 모두 이 가마쿠라 막부의 시험과 관련해서는 한 명 정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가 되는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죠. 13세기에 이 몽골의 침공을 받았다. 이때 이제 쿠빌라이 칸의 원제국이죠. 그 두 차례 침입을 막아내는데 이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왔다. 이제 폭풍우가 불어서 몽골을 막아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구식, 카미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된다? 쇠퇴합니다. 일단은 그 몽골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물자도 좀 동원해야 되고 특히 핵심은 각지의 유력한 무사들의 그 병력을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다 집결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긴 했는데 자기들은 이겼다고는 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불만이 생겼고 무사들 사이에 결국에는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우리는 다음 막부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테마인데 이 무로마치 막부로 이제 갈 때의 브릿지 다리 내용은 뭐가 있냐면요. 그 당시 천황이 있습니다. 이제 고다이고라는 천황이 있는데 이 천황의 입장에서는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다시 나의 시대가 오겠구나. 중앙 집권 체제의 어떤 회복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나름 기대를 했겠죠. 자, 그런데 같이 이제 가마쿠라를 무너뜨린 그 주역이 있습니다. 다른 부사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의 생각은 가마쿠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천황 중심의 정치 체제를 수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바로 새로운 막부를 열고 자기가 그거에 이제 지존이 되는 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막부를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무로마치 막부라는 게 됩니다. 자, 여기에 거점은 교토가 됩니다. 이제는 교토야.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당장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황 생각 다르고 그 생각과 다른 아시카카 다가오지가 막부를 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천황이 어떻게 하냐면 무로마치 막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남쪽으로 그냥 내려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일종의 정권이 또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로마치 막부가 또 새로운 천황을 아예 또 옹립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남북조 시대가 잠시 전개가 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잠시 이런 남북조의 분열기가 있었지만 이거를 통일시키는 사람이 나온다. 자, 그게 바로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치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사에서도 출제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는요. 일단은 지도자로서의 권위 확립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익, 교역의 이익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명나라와의 어떤 공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와 무역을 하게 돼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요시미치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고 외구 단속 이런 것들을 이제 다짐을 받고요. 일본 입장에서도 명나라와 무역, 감합 무역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공무역을 하게 된 거죠. 이 감합 무역 형태는 중지와 재개를 거듭하다가 나중에 16세기까지 가기는 합니다. 이게 무로마치 막부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교토의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개창했다. 잠시 남북조의 혼란기가 있었다.
그걸 통일한 게 3대 아시카가 요시미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시카가 요시미츠 이후에 가만무역이라는 실시했다. 여기까지 잘 봐주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무로마치 마쿠도 쇠퇴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바로 이 쇼군의 후계자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일단 올인의 난이라는 걸로부터 촉발이 됐고요. 말 그대로 이제 중심지 교토가 초토화가 되고 쇼군의 권위는 추락해요. 그리고 패권 쟁탈의 시대가 전개됩니다. 서로의 파벌로 갈라지면서 패권 쟁탈의 시대가 전개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전국 시대라는 표현을 써요. 일본의 전국 시대. 굉장히 콘텐츠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일본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일본어로는 이제 센코쿠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오랜 기간 전파가 이제 전개가 됐고요. 이 시기쯤에 또 이제 교류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일본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바로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이라는 총이 전래가 됩니다. 자, 이 조총을 굉장히 잘 다룬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로 아주 유명하죠. 전국시대 삼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불리는데,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이 조총을 활용한 전법을 잘 썼죠. 그러면서 세력을 굉장히 막강하게 형성을 했었는데, 그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무로마치 막부가 일단 끝납니다. 그렇다고 이제 새로운 막부가 열리거나 그런 건 아니야. 계속해서 이제 전국시대가 전개가 되다가 오다 노부나가가 결국에는 살해를 당합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그리고 대두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전국을 통일하죠.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임진왜란이 그 직후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클립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클립이 그러면 에도 막부라고 하셨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에도 막부를 열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그 이후인데, 살짝 도요토미 히데요시만의 그 시기가 있어요. 그걸 잠깐 언급해드리고 에도 막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녹음 클립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